첫눈. 크루아제트의 긴 산책길은 푸른 바닷가를 따라 둥글게 뻗었다. 저 멀리 오른쪽에는 에스테렐 산맥이 바다로 쑥 빠져나왔다. 이 산맥은 뾰족하고 기묘한 모양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남부지방을 아름답게 꾸미며 수평선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넓은 물고비를 끼고 칸 지방을 둘러싼 큰 산들을 따라 늘어선 무수한 하얀 별장들이 햇볕에 조는 듯했다. 그 양지 바른 집들은 산의 높고 낮은 곳에 흩어져서 검푸른 속에 눈송이를 뿌려놓은 듯 보였다. 해변에는 잔잔한 물결이 잠기곤 하는 이 별장들의 철책이 넓은 산책길 쪽으로 쳐 있었다. 맑은 날씨에 따스하기까지 했다. 추운 기운이 가시면서 겨울치고는 꽤 포근한 날씨가 되었다. 한 젊은 여인이 크루아제트를 향해 문이 난 조그마하고 아담한 집에서 조금 전에 나왔다. 그녀는 산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잠깐 서 있다가 웃음 띤 얼굴로 지척거리며 바다를 마주보고 놓인 빈 의자 쪽으로 간다. 20발자국 남짓 걷는 것으로도 지쳤는지 숨을 헐떡이며 앉는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은 꼭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자기를 쇠약하게 하는 이 기침을 마치 먹게 하려는 듯이 투명해 보이는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로 가져갔다. 제비들이 날고 있는 햇빛 가득한 하늘을 쳐다보고 저기 에스테렐의 높낮은 봉우리들과 바싹 붙어있는 파란 바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그녀는 바라보는 중이다. 그녀는 이내 웃음 지으며 중얼거린다. 아, 난 참 행복하지.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머지않아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봄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지금 그녀 앞을 지나는 바로 저 사람들은 내년에도 좀 더 자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예쁜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언제나 희망과 애정과 행복에 가슴 부푼 채로 이 따뜻한 고장의 포근한 공기를 호흡하겠지만 자신은 참나무로 만든 관 속에서 수익감으로 이미 손수 골라놓은 비단옷 속에 뼈마늘 앙상이 남겨놓은 채 지금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 육신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 그때가 되면 그녀는 없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자기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종말일 것이다. 영원한 종말. 그때는 나는 이미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녀는 웃음을 띠며 병든 폐로 정원의 향기 머금은 공기를 힘껏 들이마신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돌이켜 추억을 더듬는다. 노르망디의 한 점잖은 남자와 결혼한 지 어느새 4년이다. 그는 어깨가 넓었고 깊지 않은 기지와 유쾌한 유머를 가진 혈색 좋고 수염을 기른 힘이 센 청년이었다. 그들은 그녀로서는 알지도 못했던 재산 문제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 같아서는 거절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의 뜻에 거역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 수락하고 말았다. 파리태생으로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던 그녀였다. 그녀의 남편은 노르망디에 자기 성체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 성체는 커다란 고목에 쌓인 넓은 석조 건물이었다.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밖을 내다볼 수 없었다. 오른편에 있는 길로 멀리 떨어진 농가까지 거침없이 뻗은 들판이 보였다. 지름길 하나가 철책 앞을 지나서 3km나 떨어진 한 길까지 닿아 있었다. 아, 온갖 지난 일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것에 도착하던 일이며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이며 그 뒤로 쭉 외로웠던 생활이며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기억났다. 그녀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 상쾌한 기분이 나지는 않는걸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어때? 익숙해질 건데 뭐.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나는 이 집에서 결코 지루해본 기억이 없거든. 그날 그들은 서로 포옹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하루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 이튿날도 그렇게 보냈다. 정말이지 그 주일은 애무 속에 지나버렸다. 그 다음부터 그녀는 집안 가꾸기에 골몰했다.
여기에 꼬박 한 달이 걸렸다. 하찮은 일들에 열중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녀는 살림에서 사소한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워갔다. 철 따라 몇 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는 달걀값에도 관심을 차츰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름이었다. 그녀는 곡식 거두는 것을 보러 들에 나갔다. 햇빛의 즐거움으로 그녀의 마음 역시 즐거웠다. 이윽고 가을이 되었다. 남편이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침이면 2마리 개, 메도르와 미르샤를 데리고 나갔다. 그럴 때면 그녀는 남편 앙리가 없다고 언짢아 하지도 않았고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퍽 아껴주었으나 그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남편이 돌아오면 그녀의 애정은 개들이 모두 차지하고 말았다. 그녀는 어머니 같은 자애를 가지고 저녁마다 개들을 보살피고 한없이 쓰다듬어주고 자기 남편에게는 그래 볼 생각조차 못했던 수많은 어여쁜 애칭을 붙여주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언제나 자기 사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에 자고새를 보았던 곳을 표시해 두었다거나 조제프 르당튜의 클로버 밭에서 산토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놀라운 일이라는 등의 이야기였다. 때로는 아브르의 르샤펠리에 씨가 하는 짓에 붕괴하기도 했다. 르샤펠리에 씨가 남편 앙리드 파르빌이 손수 세워놓은 사냥 미끼를 떼어가려고 경계 주변을 끊임없이 엿본다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겨울이 됐다. 노르망디의 겨울은 춥고 비가 많이 내렸다. 그칠 줄 모르는 소나기가 가파른 큰 지붕의 기왓장들 위로 하늘을 향해 우뚝 선 물기둥같이 내리 퍼부었다. 길은 진창이 되고 들판도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소리 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또 빙빙 돌며 날아다니다 구름같이 퍼지는 까마귀떼가 밭에서 어울려 싸우다 날아가 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4시쯤이면 날아드는 검은 까마귀떼는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성 왼편에 있는 커다란 밤나무들 속에 와서 앉곤 했다. 1시간 가까이 이 가지 끝에서 저 가지 끝으로 푸드득 푸드득 하며 서로 싸우는 듯도 하고 까악 울기도 하면서 잿빛 가지 위로 시커멓게 날아다녔다. 그녀는 가슴을 옥죄이며 쓸쓸한 대지 위에 어둠이 깃들 때의 그 무시무시한 우울에 빠져 저녁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등불을 가져오려고 종을 쳤다. 그러고는 불 가까이로 갔다. 그녀는 습기가 밴 이 커다란 방들이 덮여지질 않아 자꾸만 장작을 지피곤 했다. 온종일 그녀는 객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침실에서도 그저 춥기만 했다. 뼛속까지 추운 것 같이 여겨졌다. 남편은 저녁을 먹으러나 겨우 들어올 뿐이었다. 왜냐하면 남편은 늘 사냥질 아니면 밭갈이, 씨 뿌리기 등 온갖 시골 일에 바쁘기 때문이었다.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와서는 손을 비비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날씨 진짜 안 좋네. 혹은 아, 불이 있으니까 좋네. 따뜻하고. 하거나 때로는 이런 말을 묻기도 했다. 여보, 오늘은 뭐 했어? 기분은 어떻고? 남편은 행복했다. 모험 없고 평온하고 단조로운 이 생활 외에 다른 것은 꿈도 꾸지 않으며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잘 지냈다. 12월에 들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세월과 더불어 인간도 그렇듯이 몇백 년 사이에 점점 더 을씨년스러워진 듯한 이 고성의 냉랭한 공기에 그녀는 그것이 그리도 괴로웠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 여보 앙리, 여기에 난로를 하나 놓도록 해줘요. 그러면 벽도 좀 말릴 수 있을 거고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춥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저택에 난로를 놓는다니 가당치 않은 생각이라고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다. 그에게는 은쟁반에다가 개밥을 차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얼마 있다가 뱃속에서 힘차게 터져나오는 웃음으로 자꾸만 웃으면서 아니 여보, 여기다가 난로를 놓다니. 여기다 무슨 난로를 놔요.
그만 좀 웃기세요. 알겠죠? 그녀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여보, 정말 추워요. 여보는 못 느끼실 거예요. 당신은 늘 움직이니까요. 근데 저는 정말로 춥단 말이에요. 그가 여전히 웃으면서 대꾸했다.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다고. 그리고 그런 말도 못 들어봤어? 추운 편이 건강엔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 당신 건강도 이렇게 춥다 보면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을 거고, 당신이나 나나 집이 펄펄 끓는 집에 사는 그런 파리지향은 아니잖아. 더군다나 곧 봄이 올 거기도 하고. 응? 정월 초승께 마침내 커다란 불행이 그녀에게 닥쳐왔다. 그녀의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다. 그녀는 장례식 때문에 파리에 왔다. 그 후로 근 6달 동안 오직 슬픔 속에 묻혀 지냈을 뿐이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그녀는 그런 슬픔에서 벗어난 듯 조금 나아지는 듯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을이 되도록 그녀는 비탄 속에서 살았다. 추위가 또 닥쳐오자 그녀는 다시금 우울한 앞날을 대면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이제부터 그녀에게 무슨 변화라도 일어날 것인가, 어떠한 기대가, 어떠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것도 없었다. 그녀를 진찰한 어느 의사는 그녀가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다른 해보다도 더욱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 속에 그녀는 계속해서 시달렸다. 떨리는 손을 붉게 타오르는 불에 쬐었다. 훨훨 타오르는 불 곁에서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 그래도 싸늘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살과 옷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전신을 떨었다. 밀어닥치는 찬바람, 극성 맞고 험상궂고 악착스러운 원수 같은 찬 기운이 온 집안에 꽉 차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 찬바람에 부닥쳤고 그럴 때면 그녀의 얼굴, 손 또는 목덜미에 그 찬바람은 쉬지도 않고 그 숨결을 불어댈 뿐이었다. 그녀가 다시 난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남편은 마치 그녀가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기라도 했다는 듯 무심코 넘겨버렸다. 난로를 놓는다는 것은 남편 파르벨에게는 성경의 보석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같이 보였다. 볼 일이 있어 루앙에 갔던 그는 구리로 만든 예쁜 열기구를 하나 사다가 휴대용 난로야 하며 웃으며 아내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도면 이제 그녀의 추위를 막기에 충분하다 여겼다. 섣달 금음께가 되자 그녀는 이대로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런 제의를 남편에게 했다. 여보, 봄이 되기 전에 파리에 가서 한두 주 정도 지내지 않겠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했다. 뭐? 파리? 파리에 가서? 왜 갑자기? 별소리를 다 하는 이 사람. 안 돼. 자기 집이 자고로 제일 좋은 법이야. 당신은 가만 보면 때로는 이상한 말을 하곤 한단 말이야. 그에 대해 그녀는 말을 더듬으면서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그렇게 되면 우리 기분 전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해해주지 않았다. 기분 전환? 기분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게 뭔데? 생각해봐. 극장? 야외? 시내에 나가 저녁을 사 먹는 거? 근데 당신도 여기 오면서부터 그런 오락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았어? 그녀는 남편의 말의 내용과 어조 속에서 꾸지람 같은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고집을 부리거나 맞서지 않는 수줍고 온화한 성격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나무들 둘레를 빙빙 떠도는 까마귀 떼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러지 않으려 했으나 저절로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은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남편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 밖의 생활을 꿈꾸어 본다거나 다른 즐거움을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이 황량한 고장에서 태어나 여기서 자랐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런 고통 없이 자기 집에서 잘 살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거나
변화 있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그에게는 좀채 이해가 될 수 없었다. 또 1년 내내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에 어울리게, 겨울엔 또 그에 걸맞게 새로운 고장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어쩐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숨 막힐 뿐이었다. 그래서 애써 눈물만 닦았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보, 난 좀 쓸쓸해요. 따분하기도 하고요. 그러자 일말의 두려움이 그런 말을 하는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그래서요, 여보, 저는 좀 추워요. 이 말에도 남편은 화가 났다. 아니, 그니까 아직도 그 난로, 저번에 그 난로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좀 봐봐. 어? 아니, 당신 여기 와서 감기 한 번 든 적이 없잖아. 근데 언제까지 그 난로 타령하려 그래? 밤이 되었다. 남편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그녀가 방을 따로 쓰자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누웠다. 잠자리에서조차도 그녀는 추웠다.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이렇겠지? 그러고는 남편에 대해 생각해봤다. 어떻게 남편은 아내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신 여기 와서 감기 한 번 든 적 없잖아 라고. 그녀가 고생한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려면 그녀가 병이 나서 몹시 기침이나 해야 할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약하고 수줍은 성격임에도 복받치는 노여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억울했다. 기침을 몹시 하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제서야 아마도 남편은 그녀를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이제 그녀가 기침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녀가 기침하는 것을 들으면 의사를 불러올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겠지. 바보 같으니라고. 그녀는 종아리를 들어놓은 채 맨발로 일어났다. 그리고는 어린애 같은 생각이 떠올라 웃음을 지었다. 기어코 난로를 놓고 말겠어. 결국 그렇게 되고 말걸? 난로를 하나 놓아야겠다는 결심을 남편이 하도록 나는 기침을 해야겠다. 그리고는 그녀는 거의 다 벗은 채로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추위에 떨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비상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침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와서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열었다. 눈에 덮인 땅은 죽은 듯 했다. 그녀는 불쑥 벗은 발을 내디뎌 이 부드럽고도 차디찬 눈 속에 발을 묻었다. 쓰라린 상처처럼 오싹 추운 느낌이 가슴속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다른 한 발도 내디디며 서서히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잔디밭을 건너서 앞으로 걸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멀리 있는 숲까지 가봐야겠다. 그녀는 맨발을 눈 속에 넣을 때마다 숨이 막히도록 헐떡거리면서도 종종 걸음으로 이어나갔다. 자신의 계획대로 다 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이라도 시키려는 듯 그녀는 첫 번째 전나무를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나서 돌아섰다. 하도 기운이 빠지고 마치 전신이 마비된 것 같이 여겨져서 그녀는 2-3번은 넘어질 줄 알았다. 그러고도 집 안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녀는 또 그 차가운 눈 위에 앉았다. 심지어 눈을 뭉쳐서 그녀의 가슴에 문지르기도 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들어와서 자리에 누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녀는 목구멍이 간질간질한 것 같았다. 그 간지러운 기운이 사지를 따라 퍼졌다. 그래도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 이튿날 그녀는 기침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폐출혈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실신 상태에서도 그녀는 난로를 찾았다. 의사는 마침내 난로를 하나 놓으라고 남편에게 권했다. 결국 앙리는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심히 화가 나서 마지못해 한 굴복이었다. 그녀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깊이 병든 팬은 생명에 대한 불안마저 주었다. 의사가 말했다. 부인께서 여기 계시면 겨울을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부지방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칸에 와서 새삼 햇빛을 깨닫고 바다를 사랑했으며 꽃이 핀 오렌지 나무의 향기를 호흡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자 그녀는 노르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때쯤 그녀는 병이 낫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나긴 노르망디의 겨울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몸이 나아지려 하자마자 밤마다 지중해의 따스한 해변을 그려보면서 창문을 열어놓았다. 이제 그녀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신문 한 장을 펴고는 파리의 첫눈 내리다 란 제목을 읽는다. 그러면서 몸을 떨고는 그 다음에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저 멀리 석양에 장밋빛으로 물든 에스테르 산맥을 바라본다. 그리고 넓고 푸른 하늘, 아주 푸른 하늘을 또 망망한 푸른 바다,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일어선다. 그리고는 너무 늦도록 밖에 있어서 좀 추웠기 때문에 기침을 하느라 멈췄다가는 느린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남편에게 온 편지를 보고 여전히 웃음을 띤 채 그것을 펴서 읽고 있다. 남편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는 당신의 몸이 좋아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아름다운 고장을 너무 그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며칠 전부터 눈이 오려고 어지간히 쌀쌀하거든요. 나는 그때가 몹시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저주받은 난로를 피우지 않고도 잘 지내리라는 것을 당신은 알겠죠. 그녀는 자신이 난로를 가져보겠다는 그 생각에 못내 행복해하며 편지 읽는 것을 중단한다. 편지를 든 오른손이 무릎 위로 서서히 떨어지고 가슴을 애는 듯한 끈덕진 기침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왼손을 입으로 가져간다.